포터의 5요인 모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클 포터는 5가지의 힘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산업의 장기적 매력도와 구조를 결정짓는다고 제시했습니다. 한번 보면요. 첫째 이제 그 모형을 보면서 그림을 보면서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포터의 5요인 모형 보면 먼저 이제 기존 경쟁자들 간의 경쟁입니다. 산업 분석이 가장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면 산업이 얼마나 매력적인가는 그 산업에 참여한 기업들 간의 경쟁 강도와 관련이 있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더 많아지게 되고, 그렇죠? 수익성은 악화되고,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블루오션이나 레드오션도 다 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기존 경쟁 분석에서. 잘 된다고 하면 너나 없이 막 몰려들지 않습니까? 우리 자영업 하는데 한국 자영업의 현실이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PC방이 옛날 유행했을 때 너나 없이 PC방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한정돼 있는데 공급이 기하급수로 늘다 보니까 PC방이 오늘 한 개 새로 만들어졌는데 2개가 죽는 현상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과거에 이제 찜질방 같은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 이제 젊었을 때 찜질방을 참 많이 다녔거든요. 거기에 무슨 무슨 원소인데 게르마늄. 게르마늄이 뭐 나오는 돌 그걸 불에 달고 가지고 그걸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몰려 있고 여러분 그런 경우 없습니까? 저희는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된다니까 막 난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바로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비용이 많이 들게 되니까 수익성은 악화돼 가지고 이건 매력적인 세상이 아니지 레드오션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기존 경쟁자들 간의 경쟁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게 산업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잠재 경쟁자로부터의 위협. 이제 경쟁자의 수가 많아질수록 시장에서의 수익성은 낮아지기 때문에 새로운 경쟁자들이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은 매력도가 떨어진다. 따라서 시장에 진출해 있는 기존의 기업은 새로운 경쟁자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쌓기도 한다. 그래서 무슨 조합이라는 걸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법 청원을 해가지고 새로 들어오는 기업이 못 들어오도록 막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내부적으로 또 뭐 부동산 관련해서도 그 지역별로 해가지고 무슨 나름대로의 어떤 그 모임을 결성해 가지고 다른 외부 사람들이 거기에 부동산 사무소를 설치 못하도록 막아요. 그냥 정보를 서로 공유를 안 해버려요. 그러면 정보를 못 받는 부동산 중개업소는 망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불공정이지만 또 자기들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잠재 경쟁자로부터 위협을 하기 위해서 경쟁자 수가 많아질수록 수익성이 낮아진다. 그래서 지금 변호사협회에서도 지금 둘로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학전문대학원파, 기존의 고시파 나눠졌잖아요. 그 뭐냐면 기존의 고시파는 인원을 많이 뽑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희소성이 있고 하니까 공급이 적다 보니까 고객들을 다 맞이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익도 많이 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희소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정계도 진출하고 어디도 진출해가지고 다 사실은 대표적인 어떤 영향력 있는 분들로 다 자리매김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변호사 한 2,000명씩 뽑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호사도 행정주사 정도 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서민들은 굉장히 좋은 거죠. 왜? 변호사를 사용하기가 좋으니까요. 그래서 요즘 몇 사람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대형 로펌이라든가 검사, 판사로 임용되는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요, 조그만 법률사무소 해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임대료 내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법률사무소를 하나 내면 변호사가 한 3명 된다 그러면 거기 공통비용 있지 않습니까? 고정비, 여직원을 쓴다든가 뭐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이런 거. 그걸 이제 n분의 1 해요. 그래가지고 함께 쓰는 겁니다. 사무실 법률사무소 해놓고. 그래야만이 먹고 살 수가 있는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경쟁자로부터 위협을, 경쟁자 수가 많아질수록 시장의 수익성이 낮아지는 건 뭐 뻔한 거죠. 이걸 막기 위한 노력을 산업계에서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또 뭐가 있냐면, 지금 이제 변호사들이 이제 인원이 많다 보니까 부동산 업계에도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 중개업 해가지고 또 조합원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호사가 중개사 자격증 없이는 그거 하지 마라 하면서 태클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변호사가 뛰고 싶어도 못 돼요. 근데 이제 중개사 업무하고 변호사가 하는 중개 업무하고는 사실 질적으로 차이가 많을 거예요. 예. 근데 앞으로는 이게 개방이 될 겁니다. 불가피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중개업소 하는 분들도 전략을 또 새롭게 짜야죠. 이게 마이클 포터의 이 그 오요인 모형하고 산업 분석을 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잠재 경쟁자로부터의 위협이 있는 걸 파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매자의 교섭력이 아주 중요하죠. 이건 이제 수요 공급과도 좀 비슷한 거예요. 뭐냐면 구매자는 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으로 최종 소비자를 비롯해서 최종 소비자, 그 다음에 유통업자, 다른 제조업자까지도 다 포함돼요. 근데 이 사람들의 구매자의 교섭력이 강하면 시장의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섭력을 가진 구매자는 기업에게 가격 인하를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서비스를 요구해서 시장의 수익성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공급이 초과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그래서 기업들은 가능한 공급을 조절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됩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죄수의 딜레마죠. 내가 당신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당신 말을 믿겠어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게 석유 산업. 오페크가 감산한다고 했을 때 러시아 이런 데서 또 중남미에서 그다음 미국의 셰일 오일 해가지고 막 생산해 버리니까 감산한 사람만 손해 나니까 우리 감산 모델에서 하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현물 가격은 마이너스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공급이 과잉될 경우에는 구매자의 교섭력이 클 수밖에 없다 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구매자의 교섭력이 이만큼 산업 분석에 있어서 경쟁 분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구매자 교섭력. 이것도 이제 수요 공급에 따른 언밸런스로 인해서 발생되는 주 요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제 공급자의 교섭력 아주 중요하죠. 그럼 뭐냐면 구매자 교섭력과 이제 반대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이제 공급자는 이제 부품이라든가 원재료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다 공급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목소리가 크다 그러면 교섭력이 크다 그러면 사람들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의 수익성은 위협을 받게 되고 거기에 대한 시장 매력도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공급자의 교섭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또 이렇게 역으로 우리가 아까 이제 구매자 교섭력에 있어서 이제 오페크 얘기를 했는데 공급자 교섭력은 사실 오페크가 독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유 산업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셰일 오일을 가져오면 더 싸게 가져올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런 데 원유를 우리가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비쌀 거예요, 아마. 예. 근데 그것도 그 공급자의 어떤 교섭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든 원자재 시장에 있어서도 보면은 아주 변동폭이 심해요. 그건 뭐냐면 이제 공급자들이 제한돼 있어요. 이게 부를 갖고 있는 소수가 독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원자재 시장을. 그러니까 원자재 시장을 좌지우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큰 이익이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급자의 교섭력이 큰
산업에 있어서는 시장 매력도가 떨어지고 구매자의 교섭력이 큰 산업 구조 속에서도 매력도가 떨어진다. 그러려면 이제 이걸 떨어지는 걸 방치하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 강점과 약점을 통해 가지고 보완해서 내 경쟁 전략을 짜야 된다 하는 개념이죠, 결론은. 그다음에 이제 대체제의 위협이 있어요. 대체제의 위협. 대체제는 해당 산업의 상품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거나 고객들에 의해 유사하다고 인식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동일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의미한다. 대체제의 종류가 많을수록 경쟁 관계의 제품이 증가해서 시장의 수익성은 낮아진다. 이거 굉장히 요즘 대체제가 무섭습니다, 지금. 내연기관 대체제가 전기 자동차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수소 자동차로 또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대체제는 자꾸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업은 적어도 그 산업에 있어서는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죠.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의미는 생존하는 데 위험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경쟁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제 위협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자영업을 하더라도 그런 대체제 시장이 바로 옆에 들어와 버리면 예를 들어서 뭡니까? 베이커리 시장, 베이커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옆에 커피 시장에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베이커리 룰을 판매해 버린다.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고객들이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대체제 관계가 돼 버려요, 이게. 그러면 이제 경쟁이 심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수익성이 악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매력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우리가 기존 경쟁자들 간의 경쟁, 잠재 경쟁자로부터의 위협, 그다음에 구매자의 교섭력, 공급자의 교섭력, 그다음에 대체제의 위협에 대해서 충분히 분석을 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이해를 한 상황 속에서 그 산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자원과 전략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경영자가 판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항목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산업 분석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서비스 마케팅 경쟁 전략은 뭐가 있는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제 이건 서비스 마케팅뿐만이 아니고 모든 마케팅 요소에서 다 필요한 경쟁 전략 표현. 원가 효율성 전략. 원가가 동일한 품질, 동일한 가치를 실현한 제품에 있어서 원가의 차이가 수익률의 차이고 그 수익률의 차이가 경쟁 우위의 차이고 그게 이제 생과 사의 문제의 차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경쟁 전략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 첫째가 뭐냐? 원가 효율성 전략.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개별화 전략입니다. 개별화. 예를 들어서 이제 집단화 해가지고 표준화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차별화 해가지고 가치 차별화 내지는 여러 가지 차별적 요소를 통해서 개별화 해가지고 나만의 경쟁 영역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게. 그게 이제 개별화 전략.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냐면 이제 서비스 품질 전략. 서비스 마케팅이니까요. 서비스 품질을 통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품질, 이제 기술 품질하고 기능 품질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믹스해 가지고 전략 포지셔닝 맵을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아주 중요한 게 원가 효율성, 서비스 품질, 그 다음에 개별화 해가지고 이 서비스 마케팅 경쟁 전략에 항상 감초처럼 나오는 용어가 바로 전략 포지셔닝 맵입니다. 한번 우리가 항목별로 하나하나 우리가 보시죠. 서비스 기업들이 택할 수 있는 경쟁 전략의 기본 유형은 기본인 유형이에요. 이 위에도 많이 있겠지만 기본 유형을 우리가 이제 보는 겁니다. 원가 효율성, cost efficiency, 원가 효율성. 그 다음에 개별화, customization, 개별화, customization.
커스터마이제이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품질, 서비스 퀄리티 이 세 가지다. 그러니까 원가 서비스 그 다음에 차별화 이겁니다. 원가 효율성 전략을 한번 보죠. 뭐 자본 투자를 줄이기 위한 표준화 절차들을 강조하는 전략이다. 왜냐하면 원가 효율성,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이 표준화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표준화. 그래서 이제 표준화 절차들을 강조하는 전략이다. 이 전략을 취하는 기업들은 비용을 줄이고, 그렇죠. 운영을 능률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efficiency라고 쓰는 게 그게 능률 효율이 아닙니까? 목표는 경쟁업체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가장 좋은 포인트입니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수익은 규모로 획득된다. 이것이 좋은 예는 이제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컴퓨터 기술의 사용을 통해서 효율성을 증가시킨 것이다. 근데 이런 원가 효율성 전략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품을 표준화하거나 모듈화 해가지고 모듈화. 요즘 자동차 같은 게 모듈화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일일이 개인이 조립을 다 했어요. 근데 요즘은 묶음 단위로 조립을 해서 납품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묶음 몇 개만 딱 붙여버리면 자동차가 되는데 옛날에 예를 들어서 뭐 500개의 공정이 필요했다 그러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30개의 공정만 가지고도 나머지는 다 모듈화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인력도 줄고 그 다음에 시간도 줄이고 뭐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원가가 낮아져서 원가 효율성 전략에 의해서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돼서 이제 그런 기업이 살아남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가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주 모듈화에 있어서 아주 선도적인 부품 회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도라든가 다 이런 게 다 그런 데거든요. 그래서 원가 효율성 전략입니다. 그 다음 이제 개별화 전략은 뭐냐면 고객들이 특정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서비스를 설계하는 접근 방식이다. 컨설팅 회사가 여기에 속하죠. 그러니까 각각의 컨설팅 프로젝트는 고객의 특정 니즈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에서 원가 효율성을 얻기는 어렵다. 의료 서비스의 경우에도 의사들은 환자들마다 다르게 진료하고 처방해야 할 것이다. 근데 여기에 이제 원가 효율성은 얻기 어렵죠. 그러니까 원가 효율성 얻기 어려운 대신에 수익성을 올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특별한 의사만 봄으로 인해서 거기에 가격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원가는 비록 낮을지 몰라도 그런 이제 우수한 의사를 쓴다 그러면 비용은 올라가겠죠. 근데 그로 인한 또 효율성은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럼 개별화 전략. 이제 고객들의 니즈를 집중 차별화해서 가치 차별화해서 공략해서 경쟁 전략을 운영한다. 그게 이제 개별화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중요한 게 서비스 품질 전략. 서비스의 최고 품질을 중요시하는 접근 방식이다. 서비스. 근데 제가 한마디 말씀드렸죠. 서비스는 최고 품질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품질도 단계가 있다. 그건 이제 고객의 니즈에 맞는 품질만 넣으면 되는 거지. 너무 과도한 품질을 넣게 되면 원가가 올라가지고 가격이 비싸면 고객으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도 참고해야 되는 거죠. 품질을 강조하는 기업들은 경쟁자보다 더욱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우수한 품질은 첫째, 기능적 품질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품질에 의해서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기능적 품질이 뭐냐면 기능적 품질은 뭐 응답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확신성이라든가 공감성의 관점에서 고객을 만족시키는 프로세스를 강조한다. 그러니까 서비스에 있어서 이제 기능적인 측면에 있어서 한다. 대부분 이것은 사람을 통해서 운영되는 거죠. 또 시스템도 운영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기능적 품질 중에 이게 뭐냐면 이제 호텔이나 의료기관 같은 곳에서 강조되는 품질의 차원이라고 볼 수 있다. 간호사의 품질, 의사의 품질, 그다음 호텔의
호텔리어들의 품질, 이런 품질에 따라서 기능적 품질에 따라서 그 호텔이 평판을 얻고 못 얻고 하지 않습니까? 기능적 품질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품질은 서비스의 결과, 서비스를 행하는 결과를 본다. 서비스의 맨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유형성, 보여지는 드러나는 것, 그로 인해서 가치를 느끼고 만족을 향유하는 것, 그 다음에 신뢰성, 이게 서비스 품질이 좋다 나쁘다 하는 신뢰성 같은 서비스 품질 차원의 중점을 둔다 이거죠. 그건 이제 사업 영역에 따라서 이거 기능적 품질을 강조할 거냐 기술적 품질을 강조해서 차별화할 거냐 하는 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는 참 얘가 너무 단순한데 하드록 카페는 유형적 단서를 강조하여 뭐 식당의 벽돌을 열어 록스타들의 사건이나 은행록을 뭐 장식하기도 한다. 그런데 그 조금 이제 설명 자체가 조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해하는데 조금 기술적 품질에 있어서는 조금 그러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새로 나온 6장에서는 그걸 빼버렸네요. 보니까. 문제에서 그래서 기능적 품질은 호텔이나 의료기관 같은 데서 하는 그 품질 차원이라고 볼 수, 기술적 품질은 서비스의 결과 차원에 중점을 둔다 해가지고 그 예를 빼버렸어요. 내가 보니까 이 예가 조금 제가 봐도 조금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전략 포지셔닝 맵이 있죠. 이걸로 이제 포지셔닝 맵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 예를 들어서 서비스 회사 갔다. 서비스 마케팅 전략을 한다. 어디에 여러분들이 포지션할 건가를 이 포지셔닝 맵으로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보면은요. 서비스 관리자에게 유용한 도구로 전략 포지셔닝 맵이 있다. 여기 11-2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서 삼각형의 점들은 원가 효율성이 맨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품질이 좌측 모서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측 모서리에 개별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비스 품질은 또 기술적 품질, 기술면이 있고 기능적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면에 있어서는 개별화 쪽으로 지향을 하고 기술면에 있어서는 원가 효율성 면으로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이 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적, 기능적이. 그래서 서비스 품질의 기술적 요소는 원가 효율성과 동일한 면에 위치한다. 그러니까 기술을 통해서 원가를 효율화시킨다는 겁니다. 표준화도 뭐 기술이죠.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품질의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는 기업은 원가 효율성보다는 개별화에 더 중점을 둘 것이고 기술적 측면을 강조하는 기업은 개별화보다는 원가 효율성에 중점을 두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쟁 전략을 선택할 때 서비스 기업들은 경쟁사들이 전략 포지션 맵상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고려해야 된다. 항상 시각화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맵들이 경영학이건 경제학이건 사회학이건 많이 운용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어느 지점에 딱 찍어서 내 경쟁 전략을 운용할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마케팅 경쟁 전략은 세 가지가 있다. 원가 효율성 전략, 개별화 전략, 그 다음에 서비스 품질 전략이 있다. 이것을 하나의 맵으로 만들어서 어떤 경쟁사들의 전략 포지셔닝 맵상에서 우리는 어느 위치에 표시할 수 있는가 하는 게 바로 전략 포지셔닝 맵이다. 그래서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는 원가 효율성으로 선에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품질, 기능 면에 있어서는 개별화 쪽에 지향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마케팅 경쟁 전략에 대해서 기본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고 바로 이제 다음 이제 항목에 가서는 이걸 각각 어떻게 하는가 구체적인 것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경쟁 전략을 선택하는데
뭐 무조건 원가 효율성 전략을 선택하고 뭐 개별화 전략을 선택하고 서비스 품질 전략을 선택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기본 경쟁 전략의 선택에 있어서 어떤 프로세스의 성격에 따라서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 성격이란 게 뭐냐면 이제 복잡성이나 그 다음에 다양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복잡성과 다양성에 따라서 기본 경쟁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이제 쇼스텍이 이제 주장을 했어요. 보면은 여기서는 복잡성이란 뭐냐? 복잡성이란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단계들의 수. 그래서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단계와 절차, 이 수가 복잡한가, 단순한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복잡성이 이제 높다, 낮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기능이 중첩되어 있는 경우에는 복잡성이 어떻게 됩니까? 높아지는 거죠. 증대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양성이란 서비스 프로세스의 각 단계에서 허용되는 자유도, 그러니까 허용도가 유연하느냐, 유연하지 않느냐. 그래서 또는 프로세스상 각 단계의 절차의 범위 및 가변성이 높냐, 낮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다양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서비스의 표준화에 따라 그 다양성의 정도가 하락하게 된다. 예를 들어 표준화가 잘 돼 있으면 다양성이 떨어지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은행의 무인 점포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시죠. 이는 어떤 작은 규모의 면적에 ATM 기기를 놓고 고객들이 직접 필요한 서비스를 수행토록 정해놓은 시스템이 바로 무인점포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무인점포는 은행에서 현금 입출금과 관련되어 수행되어야 할 여러 단계를 과감히 축소해가지고 고객의 모든 것을 위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복잡성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낮은 거죠. 네. 또 서비스의 공업화를 부르짖는 레빗의 제안대로 서비스를 사람이 아닌 기계가 제공하도록 하였다. 결국에는 높은 수준의 표준화를 달성한 것이다. 그럼 이게 다양성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다양성이 낮죠. 표준화되어 있으니까. 예. 또 다른 예로 가수, 화가 등의 직업을 보자. 그들의 일은 각자의 방식대로 수행되기에 독특한 실행적 측면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벌써 감이 오시죠? 다양하다는 것. 그러니까 각자의 방식대로 하니까 다양하다는 걸 우리가 느끼겠죠? 그러나 실행 단계는 간단하기 때문에 다양성은 높지만, 그렇죠? 근데 실행 단계가 간단하면 뭐예요? 복잡성은 낮은 서비스라고 이해할 수가 있다. 예. 그리고 건축, 법률, 컨설팅 등과 같은 전문 서비스의 경우에는 복잡한 프로세스와 여러 상황에 따른 적응이 필요하므로 복잡성도 높고 다양성도 높은 서비스로 구분될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쇼스텍은 서비스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두 가지 차원을 변화시킴으로써 서비스 시스템의 구조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쇼스텍이 제안한 구조 변화의 전략은 다음에 네 가지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다양성을 감소하는 것,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것, 복잡성을 감소하는 것,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것,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서비스 경쟁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양성 감소를 한번 우리가 간단히 한번 보시죠. 이는 규모의 경제에 기초한 표준화로 이해될 수 있다. 표준화하면 다양성이 적게 됩니다. 이 표준화로 얻는 이득은 신뢰성의 증대이지만 대신 서비스 시스템의 탄력성이 감소해서 고객 지향성이 약화된다는 약점이 있다. 이제 ATM 기기가 대표적인 거죠. 다양성은 감소하지만
고객 지향성이 약화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 다음에 다양성 증가는, 다양성을 증대시킨다는 것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표준화의 정도를 낮춘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결국 주문 생산제처럼 고객에 대한 개별적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진다. 보통 이와 같은 전략은 거래 물량이 적어야 되겠죠. 적지만 수익은 높게 가져가는 틈새, 니치 포지셔닝 전략에 이용된다. 그래서 다양성을 증가함으로 인해서 각 고객들의 어떤 세그먼트를 다양하게 분화시킨다 이겁니다. 분화시킨다 이겁니다.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복잡성 감소는, 복잡성을 감소시킴으로써 기업은 유통과 통제에 있어 종전보다 덜 부담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복잡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능력이 요구되며 오히려 고객의 편의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그렇죠. 또 기술도 또 복잡하는 걸 단순화한다 그러면 고객에 맞는 품질을 다 미트시킬 수 없는 경우도 되겠죠. 그러니까 다 일장일단이다. 거기에 맞는 복잡성 감소가 필요한 전략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다, 부합한다 그러면 그걸 활용하라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잡성 증가, 이는 더 많은 서비스로 거래 물량을 단기에 상승시킬 수 있으나 고객들을 혼란에 빠뜨릴 염려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서비스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이 복잡성과 다양성은 서비스 기업의 경쟁 전략 선택에 큰 도움을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의 복잡성과 다양성 차원에 따른 효과적인 경쟁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 표 11-1을 보면은 서비스의 복잡성과 다양성 차원에 따른 효과적인 경쟁 전략에 있어서 예를 들면 패스트푸드 식당처럼 복잡성이 낮고 다양성이 낮은 서비스 기업의 경우에는 원가 효율성 전략이 최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복잡성도 낮고 다양성도 낮고 그렇게 되면 뭐예요? 원가 효율성 전략을 쓴다. 이건 뭐냐면 이제 표준화가 거의 됐다 이거예요, 사실은. 가격도 표준화되고 다 음식도 거의 표준화되고 이런 것은 이제 원가 효율성 전략을 통해서 공략을 해야 되고 반면 컨설팅 같이 이게 좀 복잡성도 높고 다양성이 높은 서비스의 경우는 개별화 전략을 통해서 우수한 인재를 모셔와 가지고 차별화해 가지고 가격은 높이더라도 다시 말해서 원가 효율성은 떨어지더라도 개별화 전략을 통해서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고객의 효용은 더 크게 확대될 수 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호텔 등과 같이 복잡성은 높고 그렇죠. 복잡성이 높죠. 호텔. 다양성이 낮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양성이 낮은 경우에는 기술적 서비스 품질 전략을 택하는 것이 최상이다. 그 다음에 복잡성은 낮고 다양성이 높은 그런 서비스 경우에는 서비스 품질의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이제 복잡성은 낮지만 다양성이 높은 경우에 있어서는 서비스면의 어떤 기능적 측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물질적 기능적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운용을 하면 유리하다. 그래서 표다의 11-1을 한번 보세요. 복잡성, 다양성에 따른 경쟁 전략 보면은 다양성은 높고 낮다가 있습니다. 복잡성도 높고 낮다가 있는데 다양성도 높고 복잡성이 높다 그러면 이건 고객 지향적이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맞춤형이고 수준형이죠. 그래서 같이 차별화가 되겠죠. 그럼 개별화 전략이 유용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다양성은 낮은데 복잡성은 높다. 그럼 복잡이 높으니까 이건 기술적 서비스 품질 전략을 운영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다양성은 높은데 상대적으로 복잡성이 낮다. 그럼 이제 기능적 서비스 품질 전략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기능적입니다. 다양성이 낮고 복잡성이 높은 건 기술적 서비스 품질 전략을 통해 가지고 이 복잡성이 높으니까 기술적 써야죠. 그 다음에 이제 복잡성이 낮은 것은 기술적이 아닌 다양성이 높고 복잡성이 낮으니까 기능적 서비스 품질을
활용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그 다음에 이제 복잡성도 낮고 다양성도 낮다. 그럴 때는 이제 원가 효율성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표준화가 많이 이제 유용하게 사용되고 그러겠네요. 왜냐하면 이제 복잡성을 낮춰야 되니까. 또 다양성이 낮으니까 이제 범용화, 일반화돼 있지 않습니까? 차별화가 어려운 것은 원가 효율성 전략이 그렇다. 그래서 이런 복잡성, 다양성에 따른 경쟁 전략을 선택하는 게, 포지셔닝 하는 게 서비스 마케팅 경쟁에 있어서 유효한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하는 걸 쇼스택이 주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도 다 고려해서 마케팅 서비스 전략을 하나하나 이제 보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뭐 이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원가 효율성 전략 저건데, 원가 효율성 전략이, 원가 효율성 전략은 흔히 서비스 상품의 차별화가 어렵거나, 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었을 때, 그렇죠? 성숙기에 접어들었을 때 시장 경쟁이 치열한 경우 채택된다. 전략적 원가 분석을 통해서 경쟁 기업과 비교한 자사의 원가 구조를 파악하고 원가 리더십이나 원가 절감을 성취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그러니까 원가를 리드한다는 거예요. 가장 최저 원가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원가 효율성 전략을 선택한 기업은 그들이 서비스 운영에서 복잡성과 다양성을 낮추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기술적인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 다음 피자 업계의 선두주자인 피자헛과 경쟁하기 위해서 리틀 시저스 피자라고 하는 회사는 복잡성과 다양성 모두를 감소시키려 했다. 그래서 이제 운영상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서 픽업하고 배달 서비스만을 제공하였다. 그 다양성에 대해서는 피자의 크러스트와 토핑 그리고 다른 아이템의 수를 줄임으로써 낮출 수 있었다. 그리고 고객들이 제한된 수의 피자 토핑을 주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고객들에게 쿠폰과 특별 할인을 제공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복잡성과 다양성 모두를 줄일 수 있어가지고 막강한 피자헛과 경쟁할 수 있었다.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가를 낮추려면 복잡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다양하면 안 돼요. 그걸 최대한 압축시켜야 돼요. 줄여야 돼요. 그랬을 때 원가 효율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고 거기에 핵심이 빠져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여기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게 원가만 낮춘다 해서 승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핵심은 놔두되 거기에서 빼도 핵심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만 잘 제거해야 되겠죠. 거기에서 이제 원가 효율성 전략의 이제 운용 목표는 뭐냐면 두 가지 목표를 가져야 돼요. 원가 효율성 전략을 취하는 기업들은 두 가지 주요 목표를 가질 것이다. 즉 효율성 극대화가 하나 있고요.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그 다음에 생산성 극대화가 있습니다. 서비스 운영을 청사진화하면 병목 지점과 생산성과 효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점을 나타낼 수 있다. 그렇죠? 거기에 중요한 지점, 페일 포인트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다 확인하죠. 청사진에 뭐가 있어요? 가시, 피시본, 다이어그램, 그렇죠? 그래서 원가 효율성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서 비용의 절감 가능성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활동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PC본 관련 건도 뭐 필요하지만 또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고객선, 그 다음에 직원선, 내부 직원선, 외부 직원선, 그러니까 뭐 가시선 이런 게 있는 우리가 모형을 봤죠. 그것도 아주 중요한 거죠. 흔히 원가 효율성 전략을 구사하는 기업에는 최고 경영층이 주도하는 원가 지향적 문화가 널리 퍼져 있다. 홈 비디오 케이블 TV와 경쟁하기 위해서 극장 산업은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접근 방식인 멀티플렉스를 채택했다.
그러니까 하나만 영화 상영한 게 아니고 그냥 여러 개를 함께 동시에 상영해 버리는 거죠. 그게 60년대에 AMC 엔터테인먼트를 필두로 하여 생겨난 멀티플렉스는 블록버스터 영화를 여러 개 극장에서 동시에 상영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성을 지닌다. 고객들에게 여러 가지 다른 대안을 제공하는 것은 가족들을 영화관으로 데려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오늘날은 부모들과 아이들이 함께 와서 각기 다른 영화를 보는 경우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 그렇죠? 이게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겁니다. 이게 원가 지향적이죠. 미국에서 극장 산업을 되살린 원가 효율성이라는 개념은 오늘날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그래서 AMC 인터내셔널, 워너브로더스가 주가 되어서 이러한 극장들이 아시아 전역에 세워졌고 새로운 극장들은 넓고 편안한 좌석, 전산화된 매표 시설, 곡선화된 스크린, 넓은 주차장을 구비하게 되었다. 그래도 우리나라도 CGV라든가 메가박스 등도 역시 멀티플렉스로 성공한 사례다. 이게 이제 운영 목표입니다. 이게. 원가 지향적 문화입니다. 이게. 원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입지와 배치를 한번 보면은요. 원가 효율성 전략을 택하는 경우에 설비의 입지, 로케이션, 배치, 레이아웃은 단위당 생산 비용을 줄이고 그래야 되겠죠. 그다음 높은 매출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입지에 대한 결정은 고객 접촉 부분과 그 다음에 지원 부분의 상대적 비중에 달려 있다. 고객 접촉 부분은 고객들에게 편리한 곳에 입지해야 하죠. 당연하죠. 그러나 지원 부분은 임대비가 저렴한 지역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고객과 접촉한 데는 도로상에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서비스에서 지원 부분은 뒷골목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임대료 비용과 그 다음에 그 물류 관련한 동선에 있어서 비용을 고려해서 선정은 해야 되겠죠. 만약 제과점이 원가 효율성 전략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고객 접촉 부분과 지원 부분을 분리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우선 잠재 고객들에게 최대한 노출될 수 있도록 이용자가 많은 쇼핑몰에 소규모 공간을 얻고 주방 설비는 임대비가 저렴한 곳에 둠으로써 전체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렇죠. 한편 주유소는 통행량이 많은 거리에 입지해야 된다. 서비스의 고객 접촉 지점이 지원 지점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고객 접촉 지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위치를 선택해야 한다. 그래서 운전자의 눈에 띄는 것이 필수적이죠. 이 입지와 배치가 원가 효율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배달을 전문으로 한 도미노 피자의 경우는 이와 반대다. 뭐냐면 서비스 고객 접촉 지점은 피자를 배달하는 직원과 만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객은 서비스 시설에 올 필요가 없잖아요. 따라서 도미노 피자는 그들의 지원 지점인 주방을 임대비용이 낮은 곳에 입지시키면 되죠. 그럼 원가 효율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가 효율성을 강조하는 기업의 배치 방식은 비용은 절감시키지만 서비스 제공의 속도와 효율성은 극대화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비용은 줄이더라도 서비스의 속도와 효율성은 극대화하도록 해야 되겠죠. 이게 서비스 기업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이죠. 고객 접촉 지점에서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 수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한편 지원 거점의 지점에서의 주요 목표는 단위 비용을 줄이면서 설비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모 방송사의 방송 제작부의 경우 업무 특성상 팀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M자형 배양식 배치를 하였다. 팀장을 중심으로 블록화되었기 때문에 공간 전략뿐만 아니라 팀워크 개선을 통한 생산성이 향상되었다. 그래서 극장 산업에서 멀티플렉스 설계는 인력과 공간 활용을 통한 설비의 효율성을 증가시켰다. 스크린, 매표 창구, 영사실, 매점의 배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관객 수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서비스 제공 속도와 효율성은 매표 창구와 매점을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화 시작 시간을 교차적으로 서로 다르게 배치함으로써 높일 수가 있다. 그래서 입지와 배치가 우리가 원가 효율성 전략에 있어서 서비스 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하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무 설계가 있죠. 직무 설계는 원가 효율성 전략을 택한 기업은
종업원의 직무를 설계할 때 생산성 지향적이어야 된다. 생산성. 그러니까 효율성 지향적이고 생산성 지향적이야 원가 효율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성 지향적이어야 된다. 직원에 대해서는. 이는 고객 접촉 지점의 최소화, 지원 지점의 최대화, 절차의 표준화, 분업과 직무 전문화, 종업원의 직무 순환 교육, 전산화, 자동화, 직무 일괄 처리, 요소 구매, 그리고 고객에 의한 셀프 서비스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고객 접촉점을 최소화해야 되겠죠. 그래야 인력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원가가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객 지점의 최소화 및 지원 지점의 최대화. 이거 한번 보시죠. 원가 효율성을 위해서 기업들은 고객 접촉 기능을 최소화하고 지원 기능을 최대화하기를 원할 것이다. 고객 접촉 기능보다 지원 기능의 생산성과 원가 효율성을 증가시키기가 더 쉽기 때문이다. 그렇죠? 서비스 기업들이 고객 접촉 부분을 줄일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셀프 서비스 이용하는 것. 은행의 ATM 등의 셀프 서비스 이용하는 것. 그다음 24시간 25일 운영하 365일 운영되기 때문에 굉장히 셀프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의 생산성이 높죠. 그다음에 또 인력이 필요 없는 거죠. 그다음에 자동화와 전산화. 이제 여행사의 경우 대부분 전화나 이메일로 고객과 접촉하죠. 처음 전화 통화 시에는 고객이 요구하는 정보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나중에 상세한 정보를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해서 전달하죠. 팩스나 이메일을 보내면 고객이 자료를 분석해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전화로 고객과 접촉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고객 접촉을 줄일 수가 있고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업무 위양. 이는 고객 접촉점의 종업원이 담당하는 업무를 지원 지점의 종업원에게 위양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지원 지점의 종업원이 고객 접촉 종업원 업무까지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한 사람 반이 할 수 있는 거 한 사람이 하니까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고객 접촉점의 최소, 지원 지점의 최대화, 이게 이제 중요한 직무 설계의 한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차의 표준화. 이건 아주 어느 기업이고 표준화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작용하고 있어요. 원가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기업은 서비스 제공 절차를 표준화시켜야 한다. 당연히 그래야 돼요. 대부분의 표준화는 지원 지점에서 일어나지만 고객 접촉 지점 또는 지점도 표준화할 수가 있다. 맥도날드가 그 외로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맥도날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다 레이아웃이나 포지션이나 직원들의 피지컬 에비던스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럼으로써 표준화가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 불필요한 낭비 요인을 제거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분업과 직무 전문화. 뭐냐면 이제 분업과 전문화의 개념은 제조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서비스에도 적용된다. 두 정책을 이용하면서 종업원들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 서비스 절차가 표준화될 뿐만 아니라 각각 종업원이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동일한 직무를 반복으로 수행하는 직원들은 전문성과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좀 과하면 이게 인간의 기계화니 뭐니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는 거죠. 근데 사실은 분업과 직무 전문화를 통해서 한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효율성이 오르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절차의 표준화에 있어서 맥도날드 얘기는 이걸 이제 카피캣이라고 그래요. 카피캣. 카피캣이 뭐냐면 이제 똑같이 모방해서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의 표준화가 완성이 되면 다른 것도 똑같이 모방해 나가면 사실은 자원의 낭비도 줄일 수 있을 뿐더러 어떤 기회비용의 손실도 줄일 수 있을 뿐더러 위험도 회피될 수 있고 그러잖아요. 카피캣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그게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같은 데서 이제 카피캣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똑같이 복제한다는 겁니다. 복제. 복제. 그게 이제 표준화의 어떤 대표적인 예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직무순환교육. 직무순환교육은 이거 뭐냐면 이제 종업원들을 다기능화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에 넣어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두 개 일도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부족한 경우에 사람을 채용하지 않고도 그 사람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 해서 비용을 줄인다는 거죠. 이거 이제 경제학에서 많이 나오는 거, 경영학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그 다음에 직무 일괄 처리. 작업의 일괄 처리는 서비스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전략이다. 베스킨 라빈스는 고객이 주문한 케이크를 준비할 때 이러한 방식을 이용한다. 주문 시 가까이 케이크를 준비하기보다는 주문을 묶어서 케이크를 한 번에 만든다. 배칭이라고. 주문을 모아서 처리하면 작업의 효율성이 증대된다. 작업 일괄 처리는 보통 휴무 시간에 이루어지는데 낮 동안에 모아놓은 주문은 그 다음날 준비된다. 원가 효율성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원가 우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지원 기능을 일괄 처리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이제 요소 구매가 있어요. 요소 구매. 타코벨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타코벨은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요소 구매를 한다. 요소 이제 컴포넌트 프로세싱이네요. 부품 구매란 뜻인데 이는 서비스에 필요한 요소들을 부품들을 다른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구매하는 것이다. 타코벨은 식당의 음식 준비를 위해서 외부 업체를 활용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외부 업체에게 콩 부수기, 치즈 자르기, 고기 점이기 등의 일을 맡김으로써 주방 구매의 40% 정도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하네요. 타코벨은 비용을 절약함으로써 가격을 내리고, 그렇죠? 가격을 내리고 고객의 자석수를 늘렸으며 종업원들이 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내부 직원 환경을 조성했다. 게다가 이런 변화는 직원 관리 스타일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다. 즉 타코벨은 팀 자체적으로 재고, 스케줄, 주문 공급을 관리하고 신규 직원들을 교육함으로써 낮은 직원 이직률과 높은 고객 만족을 얻었다. 이 요소 구매 플러스 뭐예요? 권한 위양. 권한 위양도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죠. 임파워먼트. 그렇게 해서 이제 원가 효율성 전략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원가를 낮춤으로써 경쟁을 강화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요소가 이제 이 업무와 입지하고 배치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임대료가 비싸니까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고객 접점을 어떻게 고객 접점이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접점이 많은지 적은지 이런 것 다 파악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직무 설계 아주 중요한 요소를 오늘 우리가 여러분하고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직무설 셀프 서비스, 자동화 전산화, 절차의 표준화, 분업과 직무 전문화, 직무 순환 교육, 직무 일괄 처리, 요소금 이런 건 지금 기업에서 제조기업에서도 이걸 대부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효율성, 원가 줄이기 전략이 어떻게 보면 제조업이건 서비스 업체건 동일한 관심 사항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거죠.